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이 움츠러드는 쌀쌀한 가을 주말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의 첫날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헬로윈 데이인 어제 도심 번화가들은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점과 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리두기는 실종됐습니다. 할로윈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그리고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판검사를 공개에 저격한 데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며 잠시 뒤 민주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거의 계절에 접어든 정치권을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고위장정청 협의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역대급 인원이 몰리는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가 미국, 그러니까 서양에서 시작된 헬로윈 데이였습니다. 헬로윈 데이 어떤 날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켈트족이 11월에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저승에서 귀신들이 풀려나서 내려온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전국 도심에서 젊은이들이 분장을 하고 한밤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철은 기자.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또 100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명, 닷새 연속 세 자릿수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를 살펴보니 서울, 경기만 81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노인 요양시설에서 8명이 확진되는 등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 새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어제가 헬로윈 데이였죠. 서울 강남, 이태원, 홍대, 부산 서면,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 도심거리가 어젯밤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속으로 클럽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밤을 즐기려는 인파는 일반 술집과 헌팅 주점에 몰렸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향후 1, 2주 동안 헬로윈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 단풍을 보려는 나들이객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재확산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옵니다. 자, 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한다고요?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더 세분화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조치가 시행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 타격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 오후 발표되는 개편안에는 지역별, 업종별로 기준을 다시 세운 맞춤형 방역 지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분석은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이 할로윈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인파가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가 많은 곳, 서울 7개 지역에 헬로윈 방역 관리를 강화했는데 거리도 거리였지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클럽, 이걸 막으니까 클럽 운영을 중지를 했는데 이 주점이나 오히려 호텔, 파티룸 이런 데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19 재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어저께 그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그 확산을 막아보려고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방역 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역부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점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파티, 뭐 호텔 이런 곳을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장 우려됐던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방역 수칙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도리어 예를 들어서 클럽과 거의 비슷한 헌팅포차라든지 감성 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렸고 또 호텔이라든지 호텔에서 미리 친지들이 이 예약을 한 다음에 그 호텔 방 안에서 마음껏 음주 행위를 했다든지 혹은 파티룸이 있는 그런 그 주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티룸도 이미 수주 전부터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네. 그런 번화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어젯밤 홍대 장면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내의 장면일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간격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모자이크를 했는데도 턱스크를 한 모습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마스크가 있지만 그 턱에 걸린 어떤 상태는 전혀 마스크의 효과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저께 우려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 상당히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자 연결에서도 봤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이 된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비용 같은 게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하면은 방역의 목표를 동시에 잘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내내 사실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 재난이 초기에 생겼을 때는 단기적으로 빨리 묶어서 확산되는 것을 진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는 메르스나 사스와는 달리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화될 때는 일상적으로 일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면서도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장기화하면서 둘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실제로 지키면서도 사실 거리 두기의 효과를 얻는 그런 보다 세분화된 그런 이 규칙 또는 준칙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기자가 표현했듯이 세분화된 거리 두기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끝나면 이 크리스마스까지는 한동안 그런 이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이렇게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이루어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주칙이 참 필요한 시점이죠. 네, 저희가 전문가 그래서 전화 연결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 교수님. 최재욱입니다. 네, 최근 확진자 수 추이를 좀 보면요.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일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124분 중에서 국내 발생이 101분입니다. 네. 이러한 양상을 놓고 볼 때 세 번째 대규모 감염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아직 그렇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우려까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런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의 유입이 그런 유입을 통해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을 바로 차단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와 아울러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제 헬로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인파가 몰린 곳도 있는 만큼 향후 일주가 확산 여부를 가를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밀집, 밀폐, 밀접 공간, 그러니까 3밀이죠. 이 긴장감이 좀 해이해졌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방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 클럽에서의 저런 모습들 혹시 재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네, 아직 재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판단하기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밀, 밀폐, 밀집, 밀접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소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 감염 수준을 놓고 볼 때 이런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전파를 통해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성은 아직은 크진 않고요. 다만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그 대규모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집회 통제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또 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밀폐, 밀집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마스크 착용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최고로 잘 지키고 있을 정도라 거의 90% 이상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서의 또 대책 마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현재 3가지 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이제 오늘 확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을 위해 개편안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안에서 들여다봐야 될 지점은 2가지입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 3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와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50명, 100명 기준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크게 나눠져 있는데 50명, 100명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100명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냐는 분명히 이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지난 거의 6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고 난 지 6개월간 우리 그 사회가, 우리 방역 체계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은 100명이 아니라 일회 신규 환자 200명, 300명, 400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량을 감안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본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감도 유행하기 좋다는 뜻이 될 텐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마음 놓고 독감 백신 맞으러 가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중보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 독감 백신 맞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와 아울러 독감 백신 접종은 여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는 달리 개개인 몸에 주사 바늘을 꼽아서 백신을 체내에 주입해야 되는 침스팅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감수성과 이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역당국이 좀 이해하시고 특히 노인들이나 노령층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위해관리 소통과 보건교육, 홍보를 좀 더 국민 입장에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점을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여러분께서는 컨디션이 좀 좋을 때 그리고 특히 노령층의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최소한 이틀에 3일은 아주 안정적으로 또 이상 상황이 생기면 주치의랑 상의하기 그리고 접종 후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최재욱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소식도 짚어봤고요.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랑 관련된 소식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감찰권 남발이다. 이런 비판을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커밍아웃과 관련된 댓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네. 법무부 장관과 평검사가 직접 충돌하는 이 모양새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검찰 조직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이 어디 있느냐 좀 봐야 되는데,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개혁이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인사권, 수사지휘권 남용하는 것에 다 반발을 하고 반대 의견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의 입장과 야당 입장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평검사들이 이제 댓글 같은 거 달 때 이완호 검사 글에 밑에 이완호 검사 말이 맞아요, 잘했어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잘못된 거예요, 윤 총장 화이팅, 이런 댓글을 달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프로스라는 게 검사들의 소통 공간이니까 누군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 이완우 검사가 그렇게 글이 올라온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이완우 검사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걸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SNS에 답글 달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이러면 검찰 개혁이 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완우 검사라는 제주에 있는 평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어떤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방향에 반대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답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인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평검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추미애 장관 말이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방안이 무조건 틀리고 이완우 검사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이완우 검사라는 평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커밍아웃이다 어쩌다 하는 추미애 장관의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말도 못합니까? 장관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게 다 찬성해야 됩니까? 장관의 스타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개진도 못하나요? 네. 우리 검찰이 이 정도로 언로가 막힌 조직이었던 건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유발시킨 사람이 뭐냐? 이완우 검사의 그 글이었습니까?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커밍아웃 글이었습니까? 그걸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지. 네, 사실 뭐 이 추 장관이 글을 이완우 검사 관련해서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그 글을 공유했었는데요. 교수님 보면은 어떤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 전현직 장관이 같이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모양새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거가 이제 결국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충돌, 갈등 양상이 법무부 장관 대 평검사의 갈등으로 이제 모양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견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평검사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SNS에 그 어떤 개혁 대상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했던 것이고, 그 상황이 여러 다른 평검사들도 같은 의견들을 이제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 총장의 발언 속에서 국감 과정 속에서의 어떤 발언에서 이미 이런 행위들이 예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 추 장관의 어떤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어떤 검사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검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또 이제 이 평검사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을 너무 앞세우는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부분들은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향응을 접대받은 그런 의혹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 관리 책임은 어떻게 하든 윤석열 총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윤석열 총장이 국감, 즉 국민의 대표 앞에서
그런 어떤 거친 언사, 그리고 책상을 치는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책상을 쳐도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평검사들의 이런 이 반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검찰의 어떤 권한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그런 어떤 동질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검찰 중간 간부 부장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전 산망에 부장 검사들, 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댓글을 달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아닌 뭐 윤석열에게 분노하라 뭐 이런 반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 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검사들과 언론이 잘못된 행동과 보도를 하고 있다.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150명 정도 되는데 검사가 그중에서 10% 정도가 댓글 단 거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그런 어떤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한우 검사가 반발하는 것은 지금 검찰 개혁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까지 커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재만 검사가 또 글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커밍아웃 검사가 검사라고 나도 커밍아웃 한다라는 검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마도 300을 넘어선 것 같고 언론들이 하도 지금 사실 얼마나 늘어났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추 장관의 어떤 그런 뜻이 조국 전 장관 한번 그런 SNS를 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 장관이 여기에 또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이제 더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 이외에 또다시 조곤조곤 그 이전에 검찰들이 스스로의 의혹들을 덮은 사건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의 지금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사실 장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그건 국민들이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왜? 그건 검찰 개혁의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럼 검찰 개혁은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의 지금 수사와 기소권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뭐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지금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용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소통을 한다는 건 내부적인 소통을 해야 돼요. 장관으로서 누구든 자기한테 찾아와서 비판을 해달라라고 그때 일부 그 검사들하고의 어떤 좌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은 적폐 검사로 좀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는 것도 몰다기보다는 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SNS를 통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진짜 검찰 개혁의 문제로 이끌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핵심적인 어떤 내용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자꾸 이런 어떤 공방을 자꾸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SNS를 통한 여론전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도 오늘 오전에 또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물음표들을 던졌는데요.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권, 또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 이러면서 길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급은 되는데 변호사님 보면요.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면서 검찰을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BBK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유죄 확정됐잖아요. 네. 예전에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 후보였을 때 당선인이었을 때 그때는 무혐의 나왔는데 십몇 년 지나고 정권이 2번 바뀐 다음에 다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검찰 뭐 했어? 반성해야지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처음에 수사했을 때 다 무혐의했었는데 지금 뇌물이 어쨌든 1심 무죄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일부가. 예. 그런데 그때 검찰이 뭐 했어? 반성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맞죠. 검찰이 어쨌든 그때 수사 잘못한 걸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물론 뭐 BBK 같은 경우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력이나 수사 의지보다 중요한 건 당시엔 관련자들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 막 입을 열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 검찰이 당시에 수사 잘못한 거니까 저 조국 전 장관의 말이 저 부분은 맞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후회를 또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검찰이요 저 조국 전 장관 수사하려고 윤석열 총장이요. 그 다음에 유산 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라임, 옵티머스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다 나오고 유무죄가 판단된 건 아니지만 이 권력의 핵심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수사하다가 그 팀이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정권 한 두어 번, 세 번 바뀐 다음에 2030년 때 가가지고 야 그때 2020년에 검찰이 정말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돼. 그 얘기 또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싸고 BBK를 2007년에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10몇 년 지나서 지금 턴 게 검찰 잘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2019년, 2020년에 일어났던 이 일들 이거 2030년에 다시 후회하지 말자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검찰개혁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놔두시라고요. 왜 수사팀 해체시킵니까? 하나만 더. 그러면 저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던 2007년에 BBK 다스 수사 잘못한 거 그거 이번에 수사 잘해가 유죄 받은 거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 라인입니다. 그냥 두시라니까요. 2030년에 다시 후회하지 말게. 네, 지금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일개 시민의 입장으로서 글을 올린다 했는데 일개 시민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일개 시민일 수가 없죠. 전 법무부 장관이고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감이란 건 뭐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얘기는 검찰이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사실은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한우 검사의 그 검찰 개혁의 요체는 예컨대 검찰의 독립성에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전에 한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지만 누가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수사 결과는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서 계속 남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결과들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컨대 일반 시민들의 기소율은 40%예요.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인사들은 1%에 불과합니다. 네. 자기 식구 감싸기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된 수사도 같은 특수부가 했어요. 2007년 지금 같은 사람은 아닐지만 특수부가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견제받는 검찰로서 재거듭돼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조국 장관의 말씀에 이유를 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검찰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 노무현 정권이나 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지금 검찰들이 막 이렇게 이 충돌을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능을 했다. 이런 식의 그런 이분법이 이 안에 또 드러나 있거든요. 뭐 4번 항목을 보면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어떤 지휘를 했을 때만 검난이 운운되느냐. 글을 이 좀 부분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조국 전 장관은. 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 1, 2, 3번이 이제 김학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김학익 전 검찰 차관의 아까 그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만 검난이 지금 일어나고 또 이명박 정부나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검찰은 순응하고 도리어 더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했다라는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랬단 말이죠. 당시에도 한상대 검찰총장 기억하실 겁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유가 바로 중수부 폐지와 관련돼서 중수부 폐지를 강행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최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중앙지검 당시 과장 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죠. 네. 하니까 이것이 어떤 진영과 정권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2년 때 그 검난이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반발도 사실은 뭐 최재경 검사에 대한 뭐 감찰로 이어졌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보면 중수부 해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수상부를 이제 해체하는 부분에서 반발하는 그런 목적, 기득권 유지 차원이 그 안에 본질이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뭔가 기득권적인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이 장면에서 사실 다시 충돌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못 내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항상 권한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비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입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전국 검찰청 순회 하겠다고 하고 또 부장, 차장 신임 검사들 대상으로 직접 강연을 하겠다. 이거 저희가 뭐 어떤 의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근데 국정감사 때 그때 김남국 의원이 이거 왜 수사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총장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국정감사장 우승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에 관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고 총장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수사 지휘. 전국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무슨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라임 옵티머스잖아요. 거기서 수사진과 배제됐습니다. 그럼 사실 큰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총장 뭐 하겠어요? 지방 순시다는 것밖에 할 거 더 있겠습니까? 왜 지금 대전이냐 자꾸 그 얘기하는데 처음에 부산 갔죠. 그러니까 고검 있는 데 가는 거거든요. 부산 다음에 광주 갔었어요. 어디 남았어요? 이제 대전 가야 돼요. 그래서 대전 간 겁니다. 네. 대전 간 거고 그러면 할 게 없으니 이제 지방 순시 다니는 거고 이제 평검사들이 상대로 이제 강연하는 거 말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총장은 임기가 있는데 대검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 그냥 원래 하던 업무를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지난번 국정감사장 마지막에 김도우 의원이 정치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를 할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 이제 총장의 말이나 총장의 어떤 발걸음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그걸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감내해야 될 건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총장 역할을 하는 거다. 중요 사건 지금 수사지 못하니까.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검사들의 움직임, 검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댓글을 달고 여러 명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요, 교수님. 네. 앞으로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도 있을까요? 좀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일종의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검사 동일체 문화라는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거 집단이란 검찰이란 중거 집단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평검사, 부장검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검난을 하기에는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검찰 개혁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단 행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과 평검사들의 갈등 양상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소식 분석하기 전에 국제 소식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D-2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차기 백악관의 주인은 누가 될 수 있을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 마지막 주말 분위기를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늘 마지막 불꽃 유세 혈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결국 마지막 주말도 핵심 경합주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현지 시간 31일 토요일 펜실베니아에서만 4곳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 2곳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a Biden depression, which is what will happen, or a Trump boom. This is going to be a boom. So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doing that is beating Donald Trump. 네, 전체 지지율에서 열세지만 경합주 격차를 좁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특히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사전투표를 한 미 유권자는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총 투표자 가운데 3분의 2 수준을 벌써 넘어선 건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한 현상이란 분석이지만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 현장 투표소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어 막판까지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정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아마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론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중요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재보선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하는 당원 개정 여부를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도입한 이 당헌을 개정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어져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과는 이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미 유추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원 투표라는 것이 늘 있어 왔던 것이라면 이것이 궁금할 텐데 이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할 때는 언제나 지도부가 책임 회피를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의사를 이렇게 물어보는 늘 당원들의 어떤 뜻을 묻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당원에 그것을 물어봐라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지도부가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물어보고 당원들의 뜻이 이러므로 우리가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 이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원을 바꾸는 건 당원상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제적과반을 넘는 결정이면 당원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을 굳이 당원들한테 물어본다라는 형식은 이번에 사실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딱 발표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갖고 빨리 이렇게 딱 전격적으로 치른 다음에 지도부는 우리는 책임이 없고요. 당원들이 이렇게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이것을 그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수순인데 이 부분 아마도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이게 책임 회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수님. 민망한 과정입니다.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제 말을 바꾸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당원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 부분이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 후보를 공천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뭔가를 투표하려고 했던 유권자들은 선택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제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도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사퇴를 이제 지금 이제 출마를 안 한다면 공천을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권을 해야 되는 이런 일종의 유권자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자체가 사실은 주권을 국민들의 어떤 주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에 반하는 그런 당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해서 공천 후보를 내고 이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도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여기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성추행 혐의와 관련돼서 지금 두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사실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 즉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킨 것까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캠페인 과정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사실 반성하고 이런 태도로 선거 과정을 이제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다른 기준을 투표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상황이 매듭짓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은 다른 이제 이슈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매듭을 짓는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뭐 이낙연 대표가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논란이 되고 이어져 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해야 됐어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였을 때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근데 당원을 어쨌든 뭐 고쳐서라도 간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고 이제 선거도 치러질 텐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승리를 해도 혹은 패배를 해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선거란 게 참 얄궂은 게 과정 선거라면서 이기면 모든 게 묻힙니다. 그건 뭐 여당이 이겨도 마찬가지, 야당이 이겨도. 지금 야당도 뭐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중진 대원들하고 약간의 갈등. 물론 지금 봉합돼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뭐 예전에 쓴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뭐 반성하네 안 해 이런 얘기 있지만 선거 이기면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야 어찌됐건 간에 서울시장 부산 선거 이기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당원을 바꿨네 뭐 예전에 뭐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후보직 사퇴 싹 들어가 오직 승리 뭐 이것만 할 거거든요. 뭐 정치란 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당원이요. 그거 정말 만들 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김건학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책임 정치예요. 잘못한 거 잘못하도록 선거 나와서 패배하는 거. 왜냐면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걸 사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 처벌은 낙선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장 큰 처벌은 낙선이에요. 당도 마찬가지고 선거 패배.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나가가지고 유권자들 선택 못 받아가지고 당이나 당사자들이나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큰 타격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당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당원 만들어가지고 좋은 건 다 하시려고 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사실 잘못된 거고요. 고치겠습니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요. 앞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마시고 이건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이 어렵다고 해서 국민이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지키지 못할 거 감언이서 이런 거 늘어놓지 마시자고요. 나중에 그게 결국 발목 잡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당이 공천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채비에 나서고 준비에 나서는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나요? 예상되시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꿈을 진짜 수년 전부터 늘 이렇게 이 언론에 이렇게 밝히셨던 분들이 있죠.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또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데 아마도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상황. 즉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군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와 함께 사실은 후보 시절에 함께 이렇게 이 선거를 치르자 해갖고 뭐 이렇게 유세를 함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 속에서의 서울시장 후보를 내서 자신과 함께 이렇게 이미지화함으로써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장치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분과 이낙연 대표의 어떤 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 다른 후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검을 들이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산이 더 많은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 또 다른 어떤 신인 후보들을 좀 더 많이 경선에 오르게 하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런 플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는 요거를 뭐 기회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시 이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규탄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민주당도 이거는 아마 예상을 했을 거고, 야당이라면 어찌됐건 간에 명분은 지금 야당이 쥐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본인들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지금 공천을 하는 거니까 민주당은 명분은 없더라도 이제 선거를 승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명분은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이 이걸 공세를 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슨 발목 잡기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과정 아무리 좋고 명분 다 주고 있어도요. 선거 지면 모든 게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공천입니다, 결국.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이냐. 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조금 곤란을 겪는 것 같아요. 부산은 나름대로 후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 서울은 딱히 필승카드가 없어서 고민.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공천 문제, 이게 이제 야권 통합이라는 데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걸 내년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 3월 전까지 어떻게 마무리 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는. 네. 네. 자,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인재 찾기 또 후보 찾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나 얘기를 한 거지 뭐 후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곱셈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네, 뭐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김 위원장의 어떤 이런 미묘한 태도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좀 불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뭐 계속해서 당내 후보가 적절한 후보가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이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당내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잇따라 있는데 예. 그 이면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전략과 지금 당 중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 중진들은 김 비대위원장이 너무 중도화 전략.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보수의 어떤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좌클릭을 너무 심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당내 인물들을 키우지보다는 당 외에서 계속해서 뭔가 영입하려는 그런 뭔가 행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이 중도화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중도화가 아니라 선거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중진과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의 어떤 갈리는 장면, 그리고 이질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선거 국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이렇게 수용받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뭔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지금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좌클릭 행보라는 비판마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만두가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두가게? 자, 만두가게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만두가게가 너무 잘 돼요. 잘 되는군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쪽 만두가게가 다 바꿔야 돼요. 뭐 저 주인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간판도 바뀌고 뭐 진열대도 바꾸고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야 승부가 걸릴 수가 있을까요? 만두가 나와야 됩니다. 맛 좋은 만두가 나와요. 예, 맛 좋은 만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진열대를 보면서 아, 이 만두집도 이 만두가 있네라고 이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두를 내놔야 되는데 네. 만두를 내놓지 않고 아직도 물 반죽으로 해야 되는지 차가운 반죽으로 해야 되는지 뜨거운 반죽으로 해야 되는지 밀가루는 뭐 중력분을 써야 되는지 이걸 갖고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는 그건 끝이 없거든요. 이제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도요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도냐 보수냐 이것은 사실상 사람이 나오면 돼요. 네.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중도든 보수든 다 흡수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문제다. 후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뭘 해야 되냐면 당에서 이 후보들이 나올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멍석을 누가 깔고 있냐면 김무성 전 의원이 뭐 마포포럼 바깥 외곽에서 자꾸 멍석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중도냐 보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피커가 되고 메신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인물들을 세워서 그 인물들 앞으로 후보들이 말을 하게끔 하고 그들이 중도니 뭐 보수니 그런 논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메뉴론, 이 멍석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다른 얘기입니다. 인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을 이기려면 중도화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고 친호남 인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도 계속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중도화 정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도층이라든가 부동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승부를 겨뤄보겠다고 지금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이 생각하는 그 보수주의적인 색깔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질적인 어떤 선거 전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당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면요. 김태우 의원은 일단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답을 들은 건 없다고 하고 다른 의원들도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전부 복당성에 맞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좀 수사가 걸려 있어서 네. 그런 정치적인 거나 별도로 그냥 약간 사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외에 김태우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찬반 여러 얘기도 있을 거고 정직 당대표 때 대선 패배 책임, 지방선거 패배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다 모여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김태우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분석해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이제 김관옥 교수님, 김태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지만 누군가에겐 흙 속의 진주가 될 수 있는 중고 물품 거래. 코로나 사태 속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당신의 근처 당근마켓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 평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각광받는 서비스가 됐는데요. 최근 당근마켓이 범죄마켓이 됐다는 말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디에타민의 경우에는 이거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항정신성 전문 의약품입니다. 최근에 이용자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팔아선 안 될 물건을 파는 게 문제입니다. 제주의 한 철없는 엄마에 이어 수원에선 한 여중생이 아이를 판다는 장난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제중국 동포와 장애인을 판다는 게시물처럼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글까지 올라옵니다. 이 글의 게시자는 나는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은 촉법 소년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고 또 조건 만남의 창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돈 2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장난이었다. 동네 사람이니까 해코지 못할 거다. 아니면 말고식 심보해 선량한 이웃들만 불안했답니다. 이상한 내가 그 알려준 걸 혹시나 내 이름이랑 내 배우는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집에 찾아오고 못했거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중고거래 아나바다의 즐거움은 일부 몰지각한 행동과 범죄자들의 손길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개념을 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논란의 부동산 소식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청 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보면은 이 재산세 완화에 대한 이 당정청의 입장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염두하지만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이게 오늘 좀 좁혀질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6억 이하, 9억 이하 이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차등화 방안도 있거든요. 지금 당정청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냐면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4월 재보선거가 서울시 이상이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아파트값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사실 또 뜨겁고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그런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이 일관성 그걸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수치 조정이 있을 거지만 아마도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서민들의 중저가 주택 기준을 뭐 6억으로 하느냐, 9억으로 하느냐 가지고도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장님. 사실 이제 서울 전체적인 어떤 중위 가격을 봐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6억, 9억 논란이 현실에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예요.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네. 근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합부동산세가 기준이 되는 가격이 9억 원이에요. 9억 원이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와대가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이유가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이 기준을 올려버리면 지방세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당연히 지자체도 싫어하고 중앙정부도 싫어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종부세는 그동안 집부자들만 내는 거였는데 갑자기 중저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까지 높여버리게 되면 조세 기틀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면 종부세 기준이 상향 조정돼야 합니다. 실제로 종부세는 2008년에 도입이 됐어요. 집부자들. 당시에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4억 8천만 원. 4억 8천만 원이었습니까? 네. 지금 9억 원이 넘어섰어요. 예. 그러면 집값이 2배가량 뛰었는데 당연히 고가주택의 기준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세금을 매기는 공시지가만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고 고가주택 기준은 10여 년째 제자리에 머무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근데 6억 기준이든 9억 기준이든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시장에서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모 여연예인 서대문구의 모 아파트에 살았다가 강남으로 집을 사지 않고 가는 바람에 손해봤다는 그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9억대인데 지금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70%가 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억 3천만 원대인데 내년이면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6억 7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네. 이분의 경우, 이 사례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한 80만 원 남짓. 이게 내년 되면 160만 원으로 껑충 뜹니다. 그래서 만일 민주당의 얘기처럼 공시지가 중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면 내년에 이분 혜택 받겠지만 그래도 역시 올해 수준이랑 이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재산 수율을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서울의 공시지가 14%, 올해도 14%, 2년간 합쳐서 30%가 올랐어요. 네. 깎아진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언급이 된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고 정부에서는 이제 시세에 따라 조금 범위를 달리해서 90%까지 올린다고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아니에요. 공시가격을 그러면 80%, 시세 80이냐, 90이냐, 100%까지 오를 거냐, 용역을 주고받더니 가장 합리적인 건 공시가격을 앞으로 10년 이내, 2030년까지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올려가겠다라는 건데, 다만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고가주택의 개념을 15억 원을 도입을 했고요. 예. 9억 원, 그리고 9억 원 미만인데 9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조세정을 감안해서 10년 동안 천천히 올리겠다. 특히나 초기 3년 동안은 거의 1% 남짓으로 세율을 거의 조정하지 않고요. 그러나 고가주택인 1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 2025년에 당장 90%까지 현실화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관련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 박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역대급 인원이 몰렸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되니까 또 지금 현재 놀고 있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한번 시험 봐서 작년에 이제 좀 나이 먹고 더 있으면 한번 좀 살려보려고. 꼭 오픈을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대비되니까 딸내미한테도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공유를 했어요. 집을 사게 됐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제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가서 저렇게 취재를 했는데 3040이 굉장히 많았대요. 30대, 40대. 이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실질적으로도 50%가 넘었다고 해요. 3040의 이번에 응시율이. 근데 34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비춰봤을 때 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어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그만큼 수익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막 뭐 공급이 막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중개사의 어떤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금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3040 세대들이 지금은 굉장히 20대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산 늘리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나중에 개업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보와 관련돼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효과, 일석이조죠. 이 자격증도 따고 또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정보, 지식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어저께 34만 명, 작년 대비 5만 명이나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들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아예 뭐 관련 통계, 지수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뭐 한국감정원 것도 많이 보지만 이제 KB부동산 것도 많이들 챙겨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 부동산 관련 거래 지수가 이제 매주 나오는 건데 갑자기 발표 이제 안 하겠다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다시 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 좀 주목이 쏠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제 정책은 통계를 이른바 마사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특히나 이제 저개발 대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 현 정부 정책의 어떤 과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게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통계로 이제 확인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이걸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민간은행 KB국민은행이 2003년부터 마련하고 있는 지표들 가운데 매매, 전세, 거래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4천여 개 공인중개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여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최근에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놓는 대책마다 지금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더 웃긴 건 주무부생 국토부가 바로 해명자로 내놓습니다. 바로 해명자를 내군요. 절대 외압은 없었다. 네. 이게 누가 물어봤냐고요. 예. 어쨌든 국토부는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놨지만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자체가 그동안 나왔던 23번의 대책에 대한 어떤 불신감, 여기다가 전세 대책이 나오거든요, 조만간. 나오지만 별게 없다라는 게 벌써부터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이 있고 상대방의 특히나 지금 국토부 산하 감정원의 통계도 중요하지만 민간 통계기관의 지적도 눈여겨볼 것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좀 배척함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저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시험 많이 보는 것도 정부 정책이 많이 옮기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저절로 뭐 공인중개사 시험 보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사를 갈 때 뭐 위로금으로 주고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 보면은 어떤 매체에서는 아니 멀쩡한 전월세 시장을 이 정부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이 정책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아니냐? 이제 이사 가려면 뭐 위로금도 줘야 되고 이사비도 줘야 되는 이런 뭔가 그 꼼수 거래가 성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관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기 집 의왕시의 집을 팔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느냐인데 집을 우여곡절 끝에 팔았어요. 그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한테 위로금을 줬다는 겁니다. 네. 연봉 1억씩 받는 분이야. 위로금 주는 거 만만치 않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그게 가능이 된다면 세입자를 위한다는 임대차법이 왜곡된 시장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좋지 않은 사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급급하게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부작용을 뒤엎는 그걸 시행령을 고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월세 시장 혼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조만간 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거운 뉴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한데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네, 먼저 반세기 만에 돌아온 둘레길 함께 보시죠. 청와대 뒤편 산책로인 북악산 북측면입니다. 지난 52년 동안은 굳게 닫혀서 일반 시민들은 갈 수 없던 이 숨겨진 길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됐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1968년 발생한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이어져 온 출입 통제가 풀린 겁니다.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의 남측 구간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대적인 세일 소식도 같이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도 불리는 행사죠. 딱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작년보다 많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수년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흥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마지막은 세계 GDP 7만 배 행성 소식입니다. 16사이키라는 이름의 소행성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연구기관에서 최근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얼음이나 암석으로 구성된 다른 소행성과 다르게 철과 니켈 같은 광물로만 구성돼서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촌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 무려 7만 배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성 연쇄살인범 미춘재가 내일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의 재심 사건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데요. 얼굴이 궁금하실 텐데 법원은 언론의 사진 촬영 요청을 불허해서 얼굴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선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수요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무더기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한 차례 연기된 이번 국감에선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11월 첫날인데 너무 쌀쌀했습니다. 이 가을비가 내리던데 언제까지 도대체 오는 겁니까? 네, 오늘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와 영남 지방은 오늘 밤에 확실히 비가 그치고요. 충청 남부와 호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날도 서늘하고 미세먼지도 많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황사에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이 대기질이 안 좋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한 거 돌아오는 월요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내리는 비가요 추위를 몰고 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예요.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는 건데요. 특히 수요일엔 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끝인사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제임스 본드죠. 영국의 전설적 배우 숀 코너리가 90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Shaken, not stirred. 젖지 말고 흔들어서 마티니 한 잔을 코너리에게 바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